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희애 신입니다. 네, 오늘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이 미국 뉴스도 굉장히 많고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내용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 사태부터 전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과 베네수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한국에서 지금 미국을 생각하는 것과도 조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뭐 미국에서 또 그렇고 한국에서도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 언론이 참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린다. 특히 진보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고 싶습니다만 전달력이 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베네수엘라 내부에도 사실은 미국 정권이 지지하는 그 과이도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두로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뭐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 나라에서 부정선거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본인들을 더 굶게 하고 더 힘들게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이 또 목적이 있는, 말하자면 미국의 앞잡이인 것 같은 과이도에게 우리가 대통령직을 줄 수는 없지 하는 분위기가 이제 강하다는 거예요. 숫자하고 상관없이 아주 이 몇 퍼센트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물론 베네수엘라 사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 미국 언론은 우선 저질러 놓고 보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팍스를 제외하고는요. 팍스의 어피니언 리더들은 그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의 사실과는 상관없이 어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뉴스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팍스를 보면은 팍스는 다른 비슷한 계열의 케이블 텔레비전, 케이블 매체에 비해서 참 돈 안 쓰고 돈은 훨씬 더 많이 버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날마다 보니까요, 박스를. 박스가 우선 사람을 하이어할 때 개인 한 명에는 돈을 많이 줘요. 션 해니티 같은 사람 뭐 3천만 달러 이상 주고 하기는 하는데 본인이 그 모든 이슈에 있어서 저널리스트 기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전문가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많은 것을 다 전문가인 양 하면서 어피니언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을 팍스는 다른 뭐 MSNBC나 CNN이나 이런 케이블 뭐 경쟁사들만큼 많은 전문가들을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케이블전에도 요즘은 변호사들이 나와서 어쩌면 그렇게 본인이 본인 분야의 변호 그쪽도 아닌데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개인 사생활, 연애 사건부터 형사법까지.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팍스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출연자도 CNN이나 MSNBC에 비해서 4분의 1, 2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대신에 이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팍스 앤 프렌즈 같은 경우는 진행자가 3명이죠. 그렇긴 되지만 그래서 참 돈은 안 들이고 대신에 이처럼 뭐 저널리즘을 공부를 했다던가 아니면 기자로 취재를 해봤다던가 프로듀서라도 해봤다던가 뉴스 프로듀서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것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딱 갖다 두면 그 사람 인건비는 들지만 다른 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뉴스가 되기도 하고 해서 박스에 루퍼트 머덕이 돈 안 들이고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 베네수엘라 뉴스는 한국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서 아주 묘하게 예전에는 보수가 항상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 했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본인 페이스로만 가지고 가니까 한반도도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보수에서 볼 때요. 일부 보수, 일부 아니면 다수 보수에서 볼 때요. 미국도 생각하지 않고 한반도도 오로지 본인의 노벨상 같은 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지합니다마는 베네수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고 차베스를 한국의 보수가 참 거의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정도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차베스가 시작한 혁명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라 차베스가 숨지고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가 물론 차베스 그 시절부터 정권 주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정부패 같은 것이 더욱 커졌고 게다 대고 플러스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베네수엘라를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은 부분, 경제가 망가진 부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주변에서 단발적인 사건은 잠시 뒤에 한 30초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왜 아직도 밥도 못 먹여주는데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진보가 요즘 미국 진보 언론 정말 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PBS 정도면은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팍스나 브레이트바트, 드러지 리포트 그리고 대통령 친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뉴스맥스 이런 정도를 잘 알려진 것은요. 제외하고는 보수 쪽으로 기운 그런 매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심지어는 위클리 스탠다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오랜 보수 매체인데도 비판을 한다고 결국은 문 닫고 말았잖아요. 그런 식인데 그래서 PBS도 전에는 완전히 중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진보 쪽에 조금 기운 중도 매체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미국 공영방송 PBS가 퓨 리처 센터가 지원을 해서 한 명의 기자와 또 카메라 기자가 베네수엘라에 가서 취재를 하는 것을 전한 겁니다. 왜 아직도 그들은 마두로를 지지하는가? 이제 PBS의 보도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나디아 드로스트라는 기자가 이제 지하철에 가서 취재를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수도의 지하철이에요. 청원서에 사람들에게 서명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청원서 내용이 양키 침략에서 우리 조국 베네수엘라를 지켜야지 된다. 그러니까 양키의 꼭두각시인 국회의장 젊은 35살의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그룹이 사흘 동안에 청원서에 서명을 9,000명을 받았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어떻게 내쫓고 양키가 데리고 온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이제 2천만 명 정도가 지난해 선거 치를 때 유권자였다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600만 명의 표를 받았습니다. 마두로가.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미국을 포함한 마두로를 몰아내기 위한 그런 국가와 지도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는 가난한 지역이면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욱 마두로를 지지하는데 그게 꼭 마두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고 차베스에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고 차베스 이전에는 하루에 3끼 먹기 힘들었는데 오일도 많이 나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더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고 차베스 이후에 학교도 갈 수 있게 됐고 인터넷도 하고 또 할머니들 운동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많이 해줬고 약도 주고 안경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고 차베스의 혁명에 감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 사태에 대해서도
꼭 마두로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인과 뭐 어떤 그 엘리트들과 여러 가지 국영산업, 사회주의 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이 산업 시설 같은 것을 소유를 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즘 민주당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마두로 정권이 어떠한 군인과 다른 그 엘리트들과 엘리트들에게 뭘 좀 나눠주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이렇게 파탄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그 우고 차베스 지지자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두로도 실제로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도 했고 보조금도 줘보기는 했는데 미국이 쿠바가 믿고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쿠바도 믿고 하니까 사회주의가 싫으니까 이게 베네수엘라를 공작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로 인한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우고 차베스 들어오고 나서 미국의 경제 제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PBS가 보도를 한 거예요. 미국 방송이. 공부할 수 있어졌고 그런 것들 생활이 더 나아졌는데 왜 우리가 이 혁명을 완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고 차베스의 사회주의를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차비스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어떤 그 목소리를 내게 했고 오일로 인해서 돈이 남아 돌면은 그 돈으로 이제 사회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우고 차베스의 혁명은 우리나라의 혈관과 마찬가지다 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마두로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군 내부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이 혁명이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미국은 이것을 깨자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마두로에 대한 지지가 아주 뭐 대부분 밥 꼬라가면서 그렇게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미국이 강하게 굴면 굴수록 그 마두로에 대한 지지도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군복 입고 일하고 뭐 토요일 같은 때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양키가 우리에게 총을 쏘면 군사력 지금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번 메모에서 살짝 흘렸던 5천 명의 군인을 뭐 콜롬비아 국경에 배치 이런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린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수도 카라카스의 저쪽 그 언덕에 있는 곳, 미국은 참 언덕에 부자들이 사는데 그 밖에 많은 나라에서는 언덕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차베스가 그 가난한 언덕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고 차베스가 이제 본인도 쿠데타를 일으키다 실패하고 감옥 갔다 왔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본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세력들이 있었고 하잖아요. 그때 이 카라카스의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우고 차베스를 많이 그 지켜주고 돕고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과이도가 아니라 과이도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하면서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PBS 미국 방송이 보도하기는 글쎄요, 이 차베스다라는 우고 차베스 시절의 사회주의 또 미국의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 자체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전투 없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두로 정권도 전투 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PBS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언론이에요. 미국 언론이라고 무조건 다 무슨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지지한다. 이렇게 한국에서 보도하잖아요. 진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진보에서요. 일부 진보에서요. 그런데 그 일부 진보가 영향력이 또 강하기도 하고 잘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 모르니까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또 한국에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게 한국말로만 뉴스를 접하면은 뻔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때 한국의 그 진보가 용감하게 말하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얘기할 때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다지 굉장히 너무 두렵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이도가 콜롬비아에 나타나기는 했어요. 나타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콜롬비아 대통령하고도 뭐 하루 종일 여기저기 얼굴 보이고, 콜롬비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그 대통령하고도 같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콜롬비아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행기 그 영공을 막았잖아요. 과이도가 못 나가게. 그리고 또 그 뱃길도 막았죠. 이게 그 과이도의 얘기예요. 그럴 때 육로는 트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군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콜롬비아 국경에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콜롬비아 대통령, 뭐 파라과이 대통령 이런 사람들과 같이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당장 그 마두로가 그 콜롬비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고 24시간 안에 외교관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가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 과이도가 미국의 꼭두각시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그 오일을 다 미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는 과이도가 미국의 등을 업고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보도가 좀 잘못됐었던 것 같으네요. 이렇게 뭔가가 차단되고 가려져 있고 하는 부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국경에서, 어제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 콜롬비아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브라질 국경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보낸 그 뭐 약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을 마두로가 받고 있지 않잖아요. 받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런 것이 들어가면 과이도가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다 이제 결국은 뭐 나눠줬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그대로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저도 어제 아침에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마두로 군인이 미국의 그 구호 물자 같은 것을 안 받으려고 그 대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주민들이 그 받으려고 하다가 군인과 서로 그 군인이 뭐 총을 발사하고, 지금 뭐 언론사마다 다 달라요. 사망자 숫자가. 그리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주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과이도 지지자들. 그리고 그 과이도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겠죠. 뭐 군인에 대항하라. 군인들을 포섭하려고 하면서도 군인에 대항하라 해서 이 주민들도 물론 못 먹고 그러니까 저쪽에 보이잖아요. 그 약품과 음식이 담긴 그런 트럭들이, 그런 것들을 그랬지만 이렇게 일선에 나선 사람들은 과이도 지지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베네수엘라 봐라, 사회주의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됐다 했고,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못다 이루어진 그 혁명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주민 자체는 굉장히 그 그리워하고 아쉬워한다라는 게 미국의 PBS의 보도였고요.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얘기, 우린 베네수엘라 국민을 돕겠다 하는 얘기, 미국 내에서도 흥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난민을 한 명도 안 받아들이면서, 베네수엘라 난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난민들도 그것을 완전히 무슨 행정명령으로 막아놓고, 그리고 해외 원조금은 우리가 해외에 돈을 왜 주냐, 그 다 알아서 해버려라 하고 해외 원조금을 그동안 얼마나 깎았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에만 원조를 하겠다고 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말을 진심으로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극성 지지자들을 빼고는 미국에서도 역겨워해요. 미국 국가가 그런 식으로 그 해외 관계, 국제 관계 일을 할 때, 그러니 베네수엘라에서도
예를 들어 그런 구호 물자가 갔을 때 받아 먹으면서도 나중에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미군들이 와서 우리를 그 해방시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군이 와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국토를 반으로 영원히 갈라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시각이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시각을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는 못 보지만 미국의 아주 양심적인 그런 매체와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현장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독재도 했고 부패했고 정책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부분적인 사회주의입니다. 완전히 그런 그 완전한 사회주의다 하면은 지금은 어느 나라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베네수엘라와 쿠바 정도죠, 뭐. 네. 그래서 쿠바와 베네수엘라처럼 사회주의가 되려면 지금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하려고 한다는데 사회주의가 되려면요. 미국 정부가 그 공장 같은 거 다 가지고 소유를 다 뺏어서 갖고 있어야지 되고요. 고용도 다 알아서 해야 되고요. 민간 고용 이런 거 없어요. 가격도 물건 가격도 정부가 다 정하고 임금도 정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이게 사회주의인 겁니다. 배급하고. 지금 미국 그럽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또 민간이 경제를 이끄는데 결정적으로 아주 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긍정적이기도 하고 다만 이것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뀌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해서 글쎄요. 가장 중요하게 이런 일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은 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강제로 하고 있으니까 메디케어 국립공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예전 대통령들이 시작했을 때 미쳤다 미쳤어 저거 사회주의야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좋아지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민간인의 창조 활동까지 창조적인 그 사업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건 건강에 관한 문제잖아요. 또 건강은 인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또 최소한의 즐길 권리, 국립공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마 케어를 아무리 공화당에서 비난을 해도 그걸 막질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부 그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이 있어야지 된다 하고 외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좋아합니다. 이 오바마 케어 같은 것을. 그래서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말하는 것은 소셜 세큐리티가 그랬던 것처럼 뭐 그 헬스케어 정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요즘에 젊은 그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뉴 그린딜인가 뭐 그린 뉴딜인가 이거는요. 이상은 말로는 그럴듯한 것도 있고 너무 좀 아니오시다한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의 사회주의와 미국의 사회주의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인종 저는 아카데미 상에서 영화 중에서 뭐 블랙에 관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블랙이라고 하니까 블랙이라고 하지 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시면요 했는데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가장 점잖은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이 블랙 피플 가운데서 아주 그 잘 알려진 사람들이 블랙이 어떻다고 블랙 is beauty 블랙은 아름다운 거야 하면서 블랙이라고 본인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는 답을 네 섞어서 쓸게요 하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그 아카데미 시상식 가운데서는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아주 좋은 영화고요. 예, 블랙에 관한 얘기죠. 정말로 그 블랙을 우습게 생각해서 집에 뭘 도와주려고 왔었던 블랙 피플들을 와이프가 뭔가 시원한 그 마실 것을 따라주니까 그들이 가고 나서 그 컵을 쓰레기통에다가 확 버려버리는 이런 백인 남자가 블랙 그 유명한 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물론 100%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그 블랙 그 피아니스트의 실화예요. 그 임시 운전기사가 되면서 이 사람이 그 블랙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나중에는요, 그 블랙 피아니스트에게 그래요. 너보다 내가 더 블랙이다. 그 피아니스트는 너무 돈도 잘 벌고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블랙 피플들의 생활도 모르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 얘기는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인종 문제, 인종 차별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은 여전한 것인데 버지니아주의 그 버지니아주에서의 그 주지사와 그리고 검찰총장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뭐 블랙 마스크하고 뭐 이랬었던 게 큰 이슈가 되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이제 뭐 19살 때 뭐 20 몇 살 때 의대 졸업하고 할 때였으니까요. 그런 때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마이클 잭슨이 한참 뭐 달춤 춘다고 하고 그럴 때 그 학교들 이렇게 보면은 앨범에 그리고 이게 인식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블랙들이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설령 그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블랙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블랙 피플들이 과반수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처음에 좀 화끈하게 달아오르다가 조금 그 뒤로 그 들어갔고요. 그게 이제 퀴니피악 그 여론조사 결과 56%의 블랙은 사임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이 주가 버지니아 주잖아요. 버지니아 주에서는 더 많은 그 블랙 피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설령 그런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 주지사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주지사가 또 헬스케어 같은 것 많이 해줬었던 사람이거든요. 또 블랙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었던 게 있는데 플로리다주에서 6학년 학생이 충성 서약을 하지 않는다고 그 보조교사에게 뭐 보조교사가 학교 교장에게 얘기하고 교육부에 얘기해서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 교실에서 이 학생이 또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뭐 소리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뭐 수업 방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6학년 학생도 이 블랙 피플인 겁니다. 이 보조교사가 너 미국의 충성서약 이런 거 국기에 대한 뭐 이런 거 하기 싫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 블랙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법적으로는요, 1943년에 연방대법원에서 학생이 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던가 충성서약을 하는 거 이것을 강요할 수 없도록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도 뭐 충성서약 같은 게 있었냐면 국민교육헌장처럼요, 한국에. 구소련과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너무 자유를 묵살하는 거고 유치한 거야 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그런 그 판결이 내려졌는데 아직도 약간 미국이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 또 로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차이가 있어서 텍사스에서는요 지난해에 이렇게 그 충성서약 같은 것을 말하자면 해야 된다 뭐 하는 뭐 그런 비슷한 판결 같은 것을 내리기도 했고요. 이 플로리다주에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해했어요. 이 충성서약이라는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그 어린 학생을 6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사가 그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뭐 내쫓고 체포를 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권연맹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 블랙 학생은 이렇게 아직도 2019년인데도 학교에서도 뭔가 차별받고 있다 하는 얘기. 이것도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오래 고생을 했죠. NFL의 콜린 그 캐퍼닉. 제일 처음에 본인 블랙이잖아요. 이 사람. 무릎 꿇고 경찰이 우리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피플들을 아주 그 홀대한다 하는 항의성 시위를 했었던 참 그동안 올 때 갈 데가 없었는데 결국은 뭐 NFL과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겼네요. 이겨서 이제 그것도 이번 주에 사실은 큰 뉴스였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인 마크 해리스라는 사람, 침례교 목사예요. 이 사람이 연방 구지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줄 알았는데 905표 차이로 실제로 그 아들이 그 검사인데 여러 가지를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버지 선거 캠프에서 뭔가 잘못한 것 같다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했었고 나중에 청문회에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이 캠프에서 말하자면 부재자표를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거를 다시 치러라 하는 판결을 했고요. 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그 증언할 때 그러더군요. 내 아들이 정말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거를 정말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좀 묵살했다 하고 아버지가 울먹거렸습니다. 아들이 아마 어려서 그렇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내 아들 너무 자랑스럽고 I love him.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뭐 그야말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건데도 뭐 증언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새로 선거 치르면 민주당 그 후보는 당연히 나가지만 던 맥크리디라는 후보인데 공화당에서는 이 마크 해리스는 안 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제 그만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앤 프렌즈의 공동 진행자였던 그 히더 나우트를 지금 국무부의 대변인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불법 내니를 고용한 그리고 뭐 세금도 안 내고 나중에 드러나서 언제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문회 할 때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공식적으로 지명조차 하지도 않고 캐나다의 대사로 지내고 있는 아주 부자예요. 남편이 동부에서 세 번째로 큰 광산 회사를 하고 있고 당연히 뭐 억만장자고요. 켈리 나이트 크래프트라는 캐나다 대사를 원래 캐나다 대사로 갈 때는 대사 같은 자리는 봐주기잖아요. 여성이고요. 그래서 갔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공화당에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를 하거든요. 왜 바티칸 대사가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었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했었던 그 뉴트 깅그리치가 그렇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와이프를 이런 정치 경력은 없는데 보좌관 경력은 있었지만 본인의 비서였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 몇 번째 이혼하고 그 여성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여성도 그 바티칸의 대사로 갔고 뉴트 깅그리치의 와이프요. 이번에 세 번째로 큰 광산회사의 CEO의 와이프도 켈리 나이트 크래프트. 그전에는 뭐 유엔에서 뭐 자원봉사 좀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그 유엔 대사로 지명을 했는데 뭐 캐나다 대사 갈 때 청문회 거쳤으니까 별 문제 없겠죠. 그리고 트럼프 호텔의 게스트 왜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이런 큰 호텔에 사람들이 자주 가면은 그 손님을 크게 대접을 해주잖아요. 골드 무슨 카드를 갖고 있대요. 해서 트럼프 그 호텔에 뭐 사흘인가를 무료로 묵을 수 있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그런 그 사람 남편의 부인 뭐 친하다기보다 공화당에 굉장히 큰 손 기부를 하고 그리고 켄터키 출신이거든요. 이 누가 추천했냐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추천을 했답니다. 본인이 켄터키 출신이잖아요. 그리고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다음 주에 결국은 수사 결과 발표 안 할 것으로 알려졌네요. 최종적으로 21개월 됐는데 법무부가 뭐 받을 준비는 뭐 받는 사람이야 준비 있겠어요. 그냥 받으면 되니까 아직 준비가 조금 그 덜 됐다 하는 얘기 나오니까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로버트 멀러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겹쳐지지는 않겠다. 저는 겹쳐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뉴스가 중요한 뉴스가 동시에 이렇게 맞물리면은요. 그러면 뉴스 방송하고 나서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또 많은 뉴스들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무척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 거 멕시코에 장벽 쌓는 비용이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61% 지지하지 않는데 공화당은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88%.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94%, 무당파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63%랍니다. 그리고 뭐 카운티에 이제 한 23개 카운티가 멕시코와 장벽 사이에 있는 곳인데 그곳 가운데서 22군데가 전국 평균 다른 카운티의 안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뭐 마약 가지고 오고 뭐 등등 범죄를 들여오니까 미국의 비상사태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그 관련 기구들에서는 거기 비상사태 아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들도 훨씬 적고 아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려면 맨파워를 키워야지 되고 괜히 벽 지어놓느니 어떤 지역은 뭐 뱀이 있어서 넘어오지도 않는데 벽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크놀로지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해야지 된다 했고 메릴랜드의 공화당 주지사만 빼고는 전부 민주당인 16개 주지사가 대통령의 이 안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하고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내일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로마가 받을까요? 그런데 로마가 스페니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스페니쉬기 때문에 중간에 뭐 영어도 몇 마디 있나요? 해서 아직까지는 뭐 아카데미 상을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외국어 영화상에서 그보다는 저는 또 다른 가버나움이 훨씬 더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 그 영화는 그 아카데미 외국어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렇게 볼 때는 그린북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보헤미안 랩소디는 남우주연상은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내일 그 아카데미 시상식은 조금 재미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이 내용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19살 때 지금은 이제 몇 년 됐으니까 24살이라고 하네요. 호다 무타하나라는 이런 여성이 알라바마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태어나긴 저쪽 동부에서 태어났는데 알라바마 대학교에 다닐 때 집에는 학교에서 필드 트립을 그 스쿨 트립 간다 하고는 그냥 그 ISIS에 조인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그 한인분들도 그 참 이상한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은 그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전에 한국에서도 남북이 전쟁을 하고 갈려지고 하다 보니까 뭐 4.3 사태 때도 그랬고 어디 뭐 지리산 뭐 빨치산 이런 때 정말로 그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누군가가 어떤 마을의 청년이 뭐 예를 들어 빨치산이 됐다 어떻게 됐다 해서 막 산에다가 그 사랑하는 마음에 밥을 그 주먹밥을 만들어서 뭐 몰래 밤에 숨겨다 갖다 주고 뭐 이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24살의 이 여성도 약간의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호다 무타하나라는 아버지가 예멘 그 외교관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뉴저지인가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이미 외교관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자인데 예외가 외교관 자녀는 아니죠. 외교관 자녀는 뭐 당연히 외교관이니까 그 나라 국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당시에 외교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미국 여성이고 여권 가지고 뭐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도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시스에 가서 그 남편은 싸우다가 숨졌죠. 그리고 나서 내가 젊었을 때 Yesterday when I was young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너무나 어리석었다. 내 인생과 내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렸다. 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저질렀었던 이 아이시스와 연관된 그런 그 벌을 다 받겠다. 94년생이에요. 94년생에. 근데 2004년도에 그쪽으로 갔군요. 그런데 이제 오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받지 마라 한 거죠.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 사람은 미국 국적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제 이제 미국 행정부를 고소하면서 1948년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적 없는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948년도 국제인권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런데 왜 그 국적 없는 사람을 만드느냐. 더군다나 미국에 와서 벌 다 받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시스에서 또 그 탈출을 했어요. 탈출하다 잡혀서 쿠르드족에게 잡히고 지금 뭐 시리아에 있는 어떤 난민촌에서 산다고 하던데 더군다나 이게 얼마 전에 불과 일주일 안 됐어요. 이번 주로 기억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에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뭐 주한미군 철군도 돈 때문에 해야지 되고 아이시스 뭐 전투요원 구금하고 하는 관리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뭐 당신네 나라에서 데리고 갈 사람들은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유럽에서 안 데리고 간다고 하고 또 영국은 유럽과 조금 더 법이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종교적으로 또 중동이랑 가깝고 하니까 좀 더 단속이 심했어야지 됐겠죠. 영국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떤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권리도 있답니다.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특히 더 그러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아서 법 해석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이 여성을 받아들여야지 되느냐,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되느냐. 대통령이 다른 나라 아이시스 요원 우리 미국이 구금하고 있으면 돈 들으니까 데려가 하고는 미국인은 안 데리고 간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미국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94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2014년까지 계속 미국에서 살았어요. 19살까지. 그러면 미국인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그달 병사든가요? 조 보그달.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바마 시대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도 엄청 욕했죠. 아주 세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조 보그달인가 하는 그 사람이 미군으로 어느 나라 중동에 파병이 됐다가 탈영을 하죠. 탈영을 해서 또 그 사람을 찾으려고 부대가 동원되고 해서 숨진 부대원도 있고 막 이러고 이랬을 때 그 보그달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재판에 회부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또 미국이 구하려고 하고 인권을 끝까지 보호를 하려고 했었을 때 오바마 정권에서 굉장히 공화당이 비난을 많이 했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들어와서도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그달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미국인이 국가를 위해서 일단 싸우기로 하고 바깥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중간에 어떠한 일정 부분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미국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 미국 군인을 미국은 버리지 않는다. 그가 심지어 탈영을 해서 약간 부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불만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 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적에게 확 체포가 돼버리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고 했을 때 아니 탈영한 놈을 왜 찾아? 그렇게 하고 찾으러 나가서 군인들이 다치고 하니까 그거 미쳤다고 굉장히 그랬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군인을 보호하는 정치인의 뜻도 담겨 있는 거죠. 오바마가 말한 그대로. 미국은 미국 군인을 한 명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버리지 않는다. 보그달 병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아이시스에 가담을 했다가 죄를 뉘우치면서 아기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아직도 젊어요. 굉장히 애띠입니다. 그런 호다, 무다나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던 한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유럽에서 세계 안보 회의가 열렸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고 또 이방카가 연설한다고 하고 세계 안보 회의에서 무슨 연설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고 독일에서 얘기를 하고 앙겔라 머르켈이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이런 얘기들도 거기서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푸틴과 시진핑이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세계 이슈를 훨씬 잘 다룬다. 미국이 지금 이 정도로 돼 있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제가 하나 제 프로그램의 정정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번에 뭐 경찰권 뭐 이런 것 뭐 심의하고 어디까지 갔나요?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표창원 의원이요. 전에 그 미국에 오셨을 때 저도 한번 인터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월호 이때 세월호 때였던가요? 아니죠. 세월호는 아니었겠죠. 아무튼 국회의원 하기 전에 그랬는데 이분이 미국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캘리포니아와 카운티와 시의 관계자들을 뽑고 직접 선거를 뽑고 국민이 뽑은 그 사람들이 뭐 경찰국장도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경찰국장까지도 주민이 직접 뽑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국장이 특정 인종에게 뭐 좀 못되게 구는 그런 그 경찰국을 만들었다든가 하면은 또 뭐 소환하자고도 하고 그리고 물론 시에서 그 소속 시에서 LA 경찰국장 하면 LA 그 소속 시에서 뭐 시장이 주도라든 누가 주도라든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 예전에 뭐 라드니 킹 사건이라든가 이런 때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떠한 그 경찰국장에게 벌을 준다던가 그런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경찰 커미셔너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그런 감시는 하지만 뽑는 것 자체는 직접 주민이 뽑는다. 아마 대도시인 뉴욕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가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미국의 다른 도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시의원도 뽑고 시장도 뽑는데 그런 사람들이 경찰국장을 뽑는다는 것은 그 경찰국이 시나 시장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아래일 수도 있지만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경찰국장 자신도 시민이 뽑는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북한에 관련돼서 뭐 새로운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